비폭력 대화 2장 참된 대화를 방해하는 소통의 장벽. 무엇이 우리를 본성인 연민에서 멀어지게 하는가를 연구하는 동안 나는 사람들이 서로 폭력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특정한 언어와 대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이를 가르쳐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도덕주의적 판단.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의 대표적인 유형은 도덕주의적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부합하지 않는 타인의 행동은 나쁘다든지 부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납니다. 너는 너무 이기적이어서 문제야. 그 애는 게을러. 그들은 편견에 가득 차 있어. 그것은 당치 않아. 비난, 모욕, 비판, 비교, 분석, 낙인을 찍어버리는 말 등이 모두 판단하는 말입니다. 수피 시인 루미는 옳은 일, 그른 일이라는 생각 저 너머에 들판이 있네. 우리 거기서 만나세 라고 말했습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생각으로 가득 찬 비판의 세계에 우리를 가둬버립니다. 비판은 사람들과 이들의 행위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말로 가득 찬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누가 옳고 그른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책임감이 있고 없는지, 똑똑하고 무지한지를 따지는데 몰두하게 됩니다. 나는 성인이 되기 훨씬 전에 이미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말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거나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을 접했을 때에는 그 사람들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반응했습니다. 내가 하기 싫은 과제를 주는 선생님들은 심술을 굽거나 비합리적인 인간들이었고, 운전 중에 내 차를 추월하면 바보 같은 인간 하고 반응했습니다. 이런 언어를 사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게 됩니다. 간혹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거나 바람직한 반응을 보이지 못한 경우에는 비판의 화살을 우리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비판의 세계에서는 우리나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얻지 못해 욕구불만을 느끼는지 중점을 두지 않고 잘못의 성질을 따지고 분석하는데, 그리고 단정하는데 기력을 소모합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아내가 원한다고 느끼면 나는 아내를 의존적이며 애정이 결핍된 여성이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아내가 표현하는 것보다 더 많은 애정을 내가 원할 때 아내를 무관심하고 둔감한 여성이라고 판단해버립니다. 직장 동료가 사소한 것에 나보다 더 신경을 쓴다면 그 동료는 내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고 까다로운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내가 동료보다 더 세밀한 부분에 신경을 쓰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동료는 칠칠치 못하고 부주의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욕구의 비극적인 표현이라고 난 믿습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이유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욕구를 표현할 때
우리를 걱정하는 행동을 하는 바로 그 사람이 우리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방어와 저항을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들이 내 분석에 동의하고 내가 세운 기준에 맞는 행동을 하기로 한다 해도 아마 그것은 두려움과 죄의식 혹은 수치심에서 나온 행동일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서가 아니라 두려움이나 죄책감이나 수치심에서 우리의 가치관이나 욕구에 응한다면 조만간 우리 모두가 비판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안팎의 강요에 따라 우리의 가치관에 승복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 사람들 스스로도 정서적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기준에 따라 행동했을 때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고 자존심에도 상처를 입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음속에서 그런 느낌이 연상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보게 된다면 앞으로 그들이 우리의 욕구나 가치관에 호응해 줄 가망성이 적어집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가치 판단과 도덕주의적 판단을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가치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정직, 자유, 평화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가치 판단은 어떻게 하면 삶에 가장 잘 이바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리의 신념을 반영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의 가치 판단을 뒷받침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도덕주의적인 판단을 내립니다. 예를 들면 폭력은 나쁘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사악한 인간이다와 같은 우리가 연민을 표현하는 말을 하면서 자랐다면 우리의 가치관과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 탓을 하면서 에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폭력은 나쁘다고 하지 않고 대신 갈등 해결을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두렵다. 나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본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콜로라도 대학교 심리학과의 오제이 하비 교수는 우리가 쓰는 언어와 폭력의 상관관계를 연구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문학 작품을 무작위로 추출해서 작품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고 비판하는 단어의 사용 빈도를 조사하고 도표화했습니다. 연구 결과 비판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을수록 그 사회의 폭력 사건도 비례해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좋다, 나쁘다로 구별하고 나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문화권에서보다 삶의 문제들을 인간의 욕구 측면에서 생각하는 문화권에서 훨씬 폭력이 적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을 만한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아이들이 주로 보는 시간에 방영되는 TV 프로그램의 75%가 주인공이 사람을 죽이거나 폭력을 가하는 장면을 내보냅니다. 이러한 폭력은 일반적으로 그 프로그램의 절정을 형성합니다. 나쁜 사람은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배워왔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이런 폭력 장면을 즐기게 됩니다. 폭력은 말로, 심리적으로, 아니면 육체적으로 가족, 종족, 나라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이 대부분의 근원은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 돌리는 사고방식에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취약성, 곧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동경하며 원하는가 하는 면에서 생각을 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미국과 구소련이 대립하던 냉전 시대에 보았습니다. 당시 미국의 지도자들은 러시아를 미국식 삶을 파괴하려는 악의 제국으로 간주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지도자들은 미국인들이 러시아를 정복하려는 제국주의 압제자라고 했습니다. 양쪽 어느 누구도 그 같은 꼬리표 뒤에 숨어있는 공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기. 비교하는 건 역시 비판의 한 형태입니다.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법을 쓴 그린버그는 이 책에서 비교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지를 재치 있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만약 자신의 삶을 정말로 불행하게 만들고 싶다면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비교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독자를 위해 연습 문제도 몇 가지 내줍니다. 첫째로, 현대 대중매체의 기준으로 볼 때 이상적인 몸매를 갖춘 여성과 남성의 전신 사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자신의 신체 지수를 재서 사진에 나온 멋있는 모델과 치수를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책에 쓰인 대로 됩니다. 우리는 비참한 심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더 비참해질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즈음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첫째 문제는 겨우 준비 운동이었을 뿐임을 알게 됩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은 비교적 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린버그는 정말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성취면에서 우리 자신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가장 먼저 예시한 사람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그린버그는 모차르트가 구사할 수 있었던 여러 나라 말과 그가 10대에 이미 내놓은 위대한 작품을 열거합니다. 그 다음에 독자들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이룬 업적과 모차르트가 12살 나이에 이루어 놓은 업적을 비교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비참한 심정이 되도록 이끄는 연습 문제에 고통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도 이러한 사고방식이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을 얼마나 강력하게 막아버리는지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책임을 부정함.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의 또 다른 한 형태는 책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생각, 느낌, 행동에 책임이 있다는 의식을 흐리게 합니다. 때로는 내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쓰는 해야만 해라는 표현이 우리 행동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얼마나 모호하게 해버리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너는 내가 책임감을 느끼게 만들어 라는 말에서 느끼게 만들다 라는 표현은 말하는 사람이 언어 구사를 통해 자신의 느낌과 생각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얼마나 쉽게 회피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나치 장교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전범 재판을 기록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지은이 한나 아렌트는 아이히만과 동료 장교들은 이렇게 스스로의 책임을 부정하는 언어를 자기들 사이에서 암트스프라헤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하면 사무용어 혹은 관청용어쯤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누가 물어보면 그들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답합니다. 다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물어보면 이들은 상관의 명령, 중대의 방침, 법이 그랬다 하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 행동의 원인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돌릴 때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막연하고 일반적인 이유. 해야만 하니까 내 방을 청소했다. 현재 상황, 진단, 개인적이거나 심리적인 내력. 알코올 중독자라서 술을 마신다. 다른 사람의 행동. 아이가 찻길로 뛰어들기에 아이를 때렸다. 권위자의 지시. 상관이 시켜서 고객에게 거짓말을 했다. 집단의 압력. 친구들이 모두 담배를 피워서 나도 피우기 시작했다. 제도적 정책, 규칙과 법규.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으므로 학칙상 정학 처분을 해야 한다. 성별, 사회적 지위, 연령에 따른 소임. 일하러 가기 싫다. 하지만 나는 처자식을 거느린 가장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 억제할 수 없는 충동. 사탕을 먹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수 없었다. 한 워크숍에서 학부모와 교사들과 함께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하는 말의 위험성에 대해 토론을 하던 중 한 여성이 화를 내며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좋든 싫든 해야만 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 아이들이 해야만 할 일이 있다고 말해주는 건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꼭 해야만 했던 일들의 예가 무엇이냐고 묻자 그야 간단하죠. 오늘 이 모임이 끝나면 저는 집에 가서 저녁을 해야만 해요. 저는 밥하는 게 지겹거든요. 정말이지 우라가 치밀 정도로 싫어요. 하지만 저는 20년간 매일 해왔고 꼭 해야만 하는 일이라며 끔찍하게 아플 때도 했어요 라고 반박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인생의 많은 부분을 보냈다는 말을 들으니 안 됐다고 말하며 MBC를 배워 좀 더 즐거운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여성이 MBC를 매우 빠르게 터득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뻤습니다. 연수가 끝나고 실제로 그녀는 집에 돌아가서 가족에게 자기는 이제 요리를 하고 싶지 않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3주 후에 그녀의 두 아들이 워크숍에 참가했을 때 그녀의 이런 선언에 대해 가족의 반응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두 아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생각했어요. 어리둥절한 내 표정을 보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저는 말이죠. 드디어 이제부터 끼니 때마다 엄마의 이런저런 불평을 듣지 않겠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느낌, 생각에 대한 책임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위험한 인간이 됩니다. 한 번은 내가 어떤 교사 집단과 상담할 때였습니다. 한 교사가 학생들의 성적을 평가하는 일이 너무 싫어요.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불안만 안겨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성적 평가를 해야만 하죠. 교육청의 방침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때마침 우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잘 인식하기 위한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선생님에게 교육청의 방침 때문에 성적 평가를 해야만 한다는 표현을 나는 무엇을 원하기 때문에 성적 평가를 하기로 선택했다 라고 바꿔서 말해보도록 제안했습니다. 그 교사는 바로 나는 내 직업을 유지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성적 평가를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나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말해 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나는 프랑스 작가이며 언론인인 조르주 베르나노스의 다음과 같은 의견을 공감합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런 생각을 했다.
만약 파괴 기술이 점점 더 발달해서 언젠가 인류가 이 지구상에서 없어진다면 이 인류 멸종의 원인은 인간의 잔인성이나 그에 대한 보복 행동 등이 아니라 온순하고 책임감을 결여한 현대인들이 각종 야비한 계율에 비열하게 복종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끔찍한 역사, 또 앞으로 일어날 더 전율할 만한 사건의 원인은 반항하고 길들이기 힘든 사람의 수가 늘어나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적인 사람의 수가 계속 늘어나는 데 있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의 다른 방법, 다른 형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도 연민을 막는 의사표현 방법입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벌이나 책망이 따를 것이라는 암시나 명백한 위험이 내포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의사표현 형태인데요. 특히 권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게 강요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준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무언가 강요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생각이 어느 사이엔가 내 머릿속에 들어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이들에게 무엇이든 요구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실행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부모, 교사나 경영자로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변하게 하고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는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주는 일입니다. 이 아이들은 내가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억지로 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부모로서 내 요구를 거부하는 아이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벌을 내려서 그것을 후회하게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내가 바보스럽게 아이들에게 벌을 주어서 후회하게 만들 때마다 결국에는 그 아이들이 어떻게든 그렇게 하지 말 걸 하며 후회하도록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MDC의 중요한 부분인 강요 디맨드와 부탁 리퀘스트의 차이에 관해서 배울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동은 보상받아야 하고 또 어떤 행동은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도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의 한 형태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그런 행동을 했으니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문장처럼 마땅하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규정하면서 그들이 그 태도를 뉘우치고 바꿀 수 있도록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들이 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변화가 자신에게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변할 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이 무엇을 느끼고 원하는가를 깨우치기보다는 꼬리표를 붙이고 비교하고 요구하고 비판하는 말을 배우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은 몇 세기 동안이나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온 사고방식, 곧 인간성을 어떤 특수한 면에서 보는 견해에 뿌리를 둔다고 나는 봅니다. 우리 내면은 사악하고 부족한 점이 많아서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본성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은 우리가 내면에서 우러나는 느낌이나 욕구를 경험할 때마다 그 자체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고 의구심을 품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우리 안의 생동감을 차단하도록 배웁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은 사회의 계층적인 지배 구조에서 비롯되었고 그러한 구조를 유지하고 지속하기 위해서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왕, 군주, 귀족 등 소수 지배자들이 자신의 이득을 위해 대다수 인구를 통제하려면 대중에게 노예다운 사고방식을 불어넣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해야만 한다나
안 하면 안 된다와 같은 무엇을 안 하면 나쁘다는 식으로 하는 표현은 이러한 목적에 아주 적합한 언어입니다.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암시하는 도덕주의적 판단에 맞춰 생각하도록 훈련을 받을수록 사람들은 자기 자신보다는 바깥쪽, 곧 다른 사람, 외부의 권위자에 의지하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쁜가를 하는 판단을 다른 사람들한테서 구합니다. 나 자신의 내면이 느끼는 진실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더 중요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으로서 스스로의 느낌과 욕구를 분명히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착한 노예나 온순한 부하가 되지는 않습니다. 요약. 인간의 본성은 연민으로서 서로 주고받는 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도덕주의적 비판이 그 한 형태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흐름을 차단하는 또 다른 대화 형태는 비교하는 것입니다. 삶을 소외시키는 대화 방법은 우리의 생각, 느낌, 그리고 행동에 따르는 책임의식을 흐리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강요 형태로 표현하는 것 또한 연민의 흐름을 차단하는 의사표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